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주제어휘 읽기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제어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죠.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되니까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크게요. 우리가 선생님 지난번에 어떤 주제들을 배웠냐면요. 먼저 사대부들이 주로 지을 때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녀작자나 아니면 평민작자나 사대부 작자나 모두 다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다? 맞아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그 사랑은 이제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로 이어진다? 맞아요.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배웠었던 거는요. 뭐 이제 뭔지 사대부가 그 사랑이 아니더라도 임금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뭐 지조와 절개, 충, 사군자 이런 내용들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한 섹터 배웠고 그 다음에 있는 다른 다양한 유교적 도리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작자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평민작자들이 많이 느끼는 거, 뭐 삶에 대한 애환이라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비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것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지조와 절개, 충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평민작자들이 쓴 작품은 어휘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강의에서 배웠었던 기본 어휘 정도들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걔네들은 어려운 어휘를 쓸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평민 작가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요런 주로 이제 사대부 작자층들이 많이 사용했었던 어휘들을 좀 따로 더 공부할 걸로 준비를 했고 그 외의 것들은 보통 작품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이제 자연 친화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일단 저번에 봤었던 그 어옹이라는 어휘들이랑 어휘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거 다시 복습해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옹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네, 어르신이나 할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나 할아버지라는 건 나이듦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세상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탈속하고 이런 긍정적인 특성들을 다 모아놓은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옹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늙은 어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단순히 늙은 어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초월해서 속세를 벗어나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유유자적한 고기 잡는 늙은이다. 그래서 자연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신선 같은 존재이지 생계어부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요. 그거 말고 우리 내려가서 천석고왕이나 연하고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자성어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병이 될 정도로 깊다라는 걸 의미해요. 뭐예요? 엄청나게 큰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아일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제 자연과 합일되는 정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헌사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야단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야단스럽다는 게 이제 야단 맞아! 이때 야단이 아니고요. 혹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할 때 그 야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물주가 너무 신이 나서 야단스럽게 자연을 막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보통 어떤 의미인 거예요? 자연이 진짜 화려하고 예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진, 인세, 인간 이런 것들은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속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특히 홍지는요, 이 홍자가 붉을홍이라서 붉은 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색채어로서도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것들 나왔네요. 백구, 무심. 백구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내가 자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이제 무라일체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심하다라는 것은 이제 욕심이 없는 거지 무관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무릉 또한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상향으로서 제시되는 거고 이제 보통 뭐 복숭아 그래서 도화랑 같이 쓰이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박주산채랑 보리밥 풋나물 요런 거 있는데요. 요거 다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박한 음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는 더 욕심낼 게 없어. 요런 것들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 안분지족, 단사표음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이제 30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홍진 인쇄 인간이랑 비슷하게요.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냐면 30이라는 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모아서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관직들을 이제 모아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속쇄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속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영군지정과 우국지정인데요. 이거는 사랑과 이별,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제시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살펴보시면 먼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나 달, 날빛, 일월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임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달도 임이나 임금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표현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달이나 혹은 해를 가르는 구름이나 안개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간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약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약수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고사 중 하나인데, 이거는 전설 속 강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이냐면 우리가 깃털을 떨어뜨렸어, 강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깃털은 떠야죠, 강물에.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그 깃털마저도 가라앉는 거예요. 이 약수는 부력이 너무 약해서. 그러면 여기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임이랑 나 사이에 이 약수가 있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임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임과 화자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장애물로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약수입니다. 다음으로 앙금과 원앙금인데요. 우리가 원앙이라는 건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꼬 부부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앙금 혹은 원앙금이라고 해서 원앙을 수놓은 이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부부 사이의 정 혹은 내가 임에게 보내고 싶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자규인데요. 자규는 두견이나 접동새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한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규는 보통 임에 대해서 임에 대한 한을 제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 울음소리가 보통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솔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라고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솔이나 귀뚜라미는 밤에 오는 벌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잠을 잘 때 굉장히 괴롭히겠죠. 그래서 화자의 잠을 깨우는 존재라서 화자가 전전반측, 즉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임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편작인데요. 편작이라는 건 중국 전국시대의 아주 뛰어난 명의예요. 그래서 보통 편작이 등장을 하면요, 이 뛰어난 명의가 나의 병을 못 고칩니다. 나의 병을 왜 못 고치는 거야, 편작이? 이 상사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옆에 가야 낫는 거거든. 그래서 편작도 못 고칠 만큼
아주 심한 상사병을 통해서 내가 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조와 절개, 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난, 국죽, 사군자 나오는 거 말씀드렸고요. 대나무는 사군자는 아니지만 지조와 절개, 군자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는 수능 단위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내신 단위에서는 소나무가 사군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매난국죽이나 혹은 소나무를 다르게 부르는 말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낭랑장송 혹은 이제 고절 혹은 암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치고절 이런 식으로 땡땡 고절 붙으면은 보통 사군자 중 하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용되면 우리가 사군자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암향 같은 경우에는 매화의 향기로서 충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낭랑장송에 있는 송 같은 경우에도 소나무를 상징하는 거라서 이 경우에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백이와 숙제인데요. 백이와 숙제는 이제 상나라 말기의 형제예요. 근데 이 백이와 숙제가 상나라에 엄청나게 큰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나라에서 반역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이와 숙제한테 너희들 우리랑 같이 반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이와 숙제가 그것을 거부를 하고요. 상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나는 이 상나라를 반역한 나라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난 여기에서 관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양산이라는 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굉장히 녹봉을 받으면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거절하고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사에서 비롯돼서 백이와 숙제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일편단심의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사람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씩은요, 이 백이와 숙제보다 내 지조와 절개가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백이와 숙제 지조와 절개를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조와 절개를 더 강조하기 위한 약간의 장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전부 다 주제 어휘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잠깐 지조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 시험지를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좀 하셨나요? 네, 했을 거라고 우리 선생님이 굳게 믿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고전어휘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지난번에 했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생님이 파일로 만들어서 띄워 볼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넘길 거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채워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채워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들 몇 개만 답을 한번 같이 맞춰볼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랑 답 한번 맞춰볼게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여다입니다. 여다는 뭐였어요? 바로 살아가다 혹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입니다. 자, 디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디는 꽃잎 이러면 지는 꽃잎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떨어지다. 이런 의미였고요. 자, 하다랑 하다 의미가 많이 달라서 꼭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하다는 많다, 크다의 뜻이고
하다 같은 경우에 무언가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씌어지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지거나 죽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상황을 나타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즈버 모처라 두어라는 전부 다 감탄사로서 영탄법과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옹이라고 하면요. 늙은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르신이라는 의미를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다는 미워하다고, 괴다는 사랑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기억하기 참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어리다랑 어여쁘다는 우리 현대어랑 의미가 달라서 유의하라고 했었죠. 어리다는 어리석다, 어여쁘다는 가엾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 여름은요. 현대어의 여름 즉 서머와는 달라요. 여름은 열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결어미 및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결어미 및 조사에서 뭐뭐 는다, 그 다음에 뭐뭐 고 전부 다 뭐라고요? 맞아요. 이거 둘 다 의문형 어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이나 혹은 문답법 이런 선지들이랑 잘 연결되니까 기억해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뭐 오죠. 뭐뭐 나다 메라 뭐뭐 리을샤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 많이 제시될 수 있다고 했죠. 뭐뭐 오저는 뭐뭐 하고자, 뭐뭐 나다 메라는 뭐뭐 구나, 뭐뭐 리을샤도 뭐뭐 구나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뭐뭐 리을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뭐뭐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러면요. 다음으로 자연 친화, 그 다음에 영군 지정, 우국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충에 대해서 의미를 나타내주는 주제어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천석고왕 연화고질이라고 하면은 자연에 대한 사랑이 병이 됐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홍진, 인세, 인간, 그 다음에 삼공 전부 다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속세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다. 구체적인 의미는 홍진, 인세, 인간 같은 경우에는 속세로, 그 다음에 삼공 같은 경우에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삼정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군 지정 나타내는 건데요. 자, 우리 요거 기억하셔야죠. 해는 임, 즉 임금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임과 임금님을 가리는 구름과 안개는 보통 간신이나 장애물을 의미한다. 자, 약수라고 하면은 이것도 고사에서 말하길 깃털도 뜨지 못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전설의 강으로서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동새 혹은 이제 규촉새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한을 상징하고 청각적 심상이 같이 드러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편작은 우리가 상사병을 강조할 때 나오는 것으로서 명의조차도 내가 임에 대해 갖는 사랑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매난국죽 사훈자의 소나무 같이 기억하시는 건 당연하시겠고요. 우리 백이숙제 저번에 고사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백이숙제는 우리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봤을 거라는 믿음 아래에서 몇 개 중요한 것들만 같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 잘 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전시가의 어휘 공부는 끝났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이 따로 암기는 더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우리 다음에는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